강단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소신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3월 말에 있었던 다일근직 정거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뤄놨던 일들이 좀 많아서 행사 끝나고도 좀 바쁘게 지냈는데 한 열흘 정도 전부터 갑자기 조금 한가한 시즌이 찾아온 것 같아요. 강단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좀 바쁠 때 더 에너지가 넘치는, 할 일이 많을 때 기분이 늘 좋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한가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짝 좀 기분이 다운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우울한 시기를 보낼 때 강단님은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루틴을 좀 세워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 생산성에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 뭐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뭔가 체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카테고리를 이제 데일리, 위클리, 시즈널 이렇게 나눠서 그 카테고리 아래에 리스트를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가 됐건 강단님이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좀 뿌듯한 순간이 있거든요. 저희 예전에 강소팟 11화 계획에 대한 강단과 소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계획이 없는 상태의 나를 보는 게 참 좋다. 아무 계획이 없을 때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몰입하는지를 지켜보는 그 순간이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엄청 놀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새삼 신기하고 저도 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계획형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좀 삶에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일뿐만 아니라 뭐 엄마랑 전화하기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엄마랑 통화하기, 그리고 상체 하체 운동하기, 책 읽고 글쓰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낸 그런 건 없네요. 아니 그런 거는 사실 기본으로 농담입니다. 기본 세팅으로 가져가는 거여서. 근데 제가 강단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월 7일까지 그 글 쓰는 아침 프로젝트를 지속했었잖아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글을 쓰는 프로젝트였는데,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매일매일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에 루틴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자지 않으면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서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또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50일 됐다 하고 딱 멈춘 다음에 안 하고 나니까 그 좋았던 루틴이 깨지면서 왔던 무기력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신님은 성취감으로 사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 성취가 없으면 남편이고 뭐고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게 아무리 내 옆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좋은 일이 있어도 성취감이 없으면 활력이 안 생겨요. 그만큼 성취가 중요한 또 소신님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더 강력한 프로젝트. 제가 글 쓰는 아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정말 완전한 개인적인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냥 제가 매일 글을 쓰고 싶은데 혼자선 잘 안 되니까 대대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켰던 건데, 막상 하면서 좋았던 건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분들이 매번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걸 50일 동안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꼭 글 쓰는 게 아니더라도 개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서로의 창작 활동을 좀 격려해주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창작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뭔가 꾸준히 지속해 나갈 만한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을 작은 배가 이렇게 직접 모아서 아침 6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창작하는 아침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 5월 한 달간 딱 31일 동안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창작하는 아침이 제공하는 또 중요한 서비스가 있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창작하고 있을까?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과연 어떤 영감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호스팅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본인이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포스팅도 편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 창작하는 아침을 함께하는 창작 동료들만 있는 아주 작은 SNS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에 좀 신물이 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싫은데 쓰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나처럼 계속 창작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이제 서로 응원도 좀 주고받고 아, 나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좀 용기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막 수십억 명이 있는 플랫폼에서 찾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한번 이 서비스를 요약해보자면 소비가 아닌 창작이 우선시되는 소셜미디어다. 아,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발행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보기만 한다고. 맞아요. 근데 이 구성원들은 다 창작하는 아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창작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창작물을 나누면서 서로 정말 즐거운 영감을 주고받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창작하는 아침을 일단 5월 한 달간 운영을 할 때에는 딱 15분만 모집을 해볼 예정이에요. 저희도 이런 형태로 어떤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야 우리가 의미 있는 교류를 서로 할 수 있을지 그걸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을 받는 건 저희도 조금 부담이 돼서 딱 15분만 한번 창작하는 아침 모임에 모셔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과연 어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올지, 내가 또 그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창작하는 아침 신청은 저희 작업배.com 혹은 작업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소파 친구분들 아침마다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강단과 소신 강소팟 19화는 괄호 시리즈입니다. 오늘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영어입니다. 제가 작업배 레터로 4주 동안 연재했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리즈를 바탕으로 강소팟 에피소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제가 글로 담지 못했던 제 마음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지난 레터 연재물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강다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강다님이 얼마나 영어에 진심인가, 꼭 잘해야 된다 이런 진심이 아니라 영어 교육이라거나 영어를 둘러싼 관점이라거나 이게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터를 좀 더 재밌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 중학교를 중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면서
계속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좀 시달렸고, 유학을 시작할 때부터는 그냥 너는 당연히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뭔가 이런 시선을 받아왔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 교육이란 대체 뭔가, 이 외국어라는 건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강다님과 달리 영어권을 여행한 것도 그 강다님과 결혼한 후에 그 신혼여행으로 미국 다녀온 게 처음이었고, 그 전까지는 영어권 국가는 나가본 적도 없는, 영어권 국가 외에도 어떤 곳에서도 길게 살아본 적 없는 한국 토박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공교육에서 영어 훈련을 계속 받아온 입장에서 좀 한계도 많이 느꼈고, 동시에 좀 억울함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일단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리즈를 보고 댓글이 몇 가지 달렸는데, 그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제가 첫 번째 댓글 읽어볼까요? 네. 링딩동 님이 작은배 블로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지난주부터 회사가 영어로 소통하는 체제로 바뀌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어 미팅도 참석해야 해서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레터 읽고 의욕을 충전하고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려서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부적절한 표현 아닐까? 바보, 몽총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네요. 다음 레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다음은 키아오라님의 댓글인데요. 인생은 길고 언젠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마침 제 마음을 읽은 듯한 레터 잘 읽었습니다. 다음 레터가 기대됩니다. 레터를 발행하자마자 각자의 상황에서 이 영어 교육에 대한 공감을 해주시는 댓글이 참 많이 달렸는데, 저는 이것만 봐서도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 정말 관심이 많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은 또 찾기가 어렵죠. 저는 유학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영어를 이렇게 잘해요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마치 이 나라를 벗어나야만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하면 12년 동안 정기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정말 모두가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정상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좀 비정상적인 면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강다님과 저의 그 영어 교육 환경이 얼마나 달랐는지 좀 이걸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소시님은 어떤 영어 교육을 받았던 것 같나요? 일단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한국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방 도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알파벳을 처음 배운 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물론 더 일찍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영어 학원에 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분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반에 갈 수 있을지, 어떤 등급의 수업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ABCD부터 모르니까 저희 언니한테 시켜가지고 야, 은비한테 알파벳 좀 알려줘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ABCD를 열심히 배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테스트를 보고 초급반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제가 그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왜 인상적이냐면, 난생 거기서 원어민을 처음 봤어요. 제가 로라였는데요, 이름이. 로라가 제 인생 첫 어찌 보면 외국인인 거죠. 영어를 쓰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제가 나고 자랐던 환경에서는 그냥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을 볼 일이 없었어요. 길을 가면서도 뭔가 영어권에서 온 것 같은 사람을 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럼 소시님의 영어 교육은 거의 공교육에서 나온 건가요? 사교육도 받기는 했는데 수능 중심의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교육 중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수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 교육도 특히 그럴 텐데,
수능을 위한 영어 교육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능 교육의 문제점을 내가 어렸을 때에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실용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육이라는 게 수능 중심의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단적인 예시로 제가 결과적으로 수능 영어를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걸 무서워해요. 이게 무서워한다는 게 뭐 잘하는데 좀 겸손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냥 외국인에게 제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게. 그래서 가끔 일행에 외국인이 껴서 제가 대화를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요. 제가 원래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영어로 말하는 게 여전히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공교육에 충실하고 수능 영어 하나밖에 안 틀렸던 그런 사람이 영어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기도 못하고 그럼 너무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무서움은 좀 환경적인 걸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건 실력이잖아요. 맞아요. 영어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1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는 게 사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모국어처럼은 아니겠지만 12년 동안 날 힘들게 했다면 미국을 가던 뭐 영국을 가던 거기에 가서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하면서 그냥 나에 대해서 편하게 소개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사실 공교육이 학생들을 거기까지도 이끌어내지를 못했다. 근데 저는 아까 강다님이 이게 환경적인 거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공감을 했던 게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문제일 수도 있죠. 그것만이 문제일 수도 있죠.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막 세세하게 이유를 파고들 순 없지만 이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로는 영어 교육의 내용이 문제였다기보다 그 교육의 평가 방식이 문제였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학생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냥 수능 모의고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전혀 현실에서는 쓰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도 정량적인 점수로 제 실력이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2점 틀리냐 3점 틀리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로 제 영어 실력이 갈려버리니까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영어에 있어서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 100점이 정말 잘하는 거다. 100점은 잘하는 거지만 몇 개 틀리면 영어는 못하는 거다. 이런 기준이 제 안에 없었다면 오히려 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상하게 영어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지금까지도 지우기가 너무 저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음식을 주문할 때 그냥 그 앞에 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은 그냥 거기 사시는 분이잖아요. 제 영어를 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제가 평생 만났던 외국인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다 로라밖에 없으니까. 진짜 로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라, 헬렌 이런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고 주문을 잘못하면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듯이 뭔가 그렇죠. 혼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일종의 공교육에서 영어 훈련을 받은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신님과 다르게 계속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중학생 때 중국에 갔을 때 국제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중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 수업은 사실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씩은 중국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 학생들과 같이 영어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중국인이신데 네. 수업을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외국인이니까 그 반에서 유일한 외국인이니까 저를 일으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읽어봐. 제가 중국 이름이 이제 짱민 씨인데
민씨 일어나 보라고. 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 괜히 외국인이니까 막 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되게 중국의 영어 교육 수준이 높구나. 그 시절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중국이 워낙 넓은 나라고 다 학교마다 다르고 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냥 그 동네의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 시절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영어 수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말을 다 영어로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여기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모든 공부를 영어로 해야 하는 이제 지경에 가버린 거죠, 제가. 영어도 못하는 애가. 근데 제 영어 교육에는 큰 은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9학년으로 미국에 처음 갔는데 9학년이면 한국에선 중3인데 제가 나이가 고1이었는데 1년을 꿇고 들어갔어요. 영어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9학년으로 들어갔을 때의 제 지리 선생님, 미스터 해치. 미스터 해치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 백발 백인 할아버지였어요. 수염도 백발이고 안경은 굉장히 큰 뭔가 빈티지 뿔테 안경 같은 걸 쓰고 계시고 근데 미스터 해치가 항상 이렇게 밝고 재밌게 수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한 번은 시험을 냈어요.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시험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못 풀겠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미스터 해치가 제 거 시험지를 보더니 너는 이걸 집으로 가서 다 풀어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인 남자애가 있어요. 걔 이름이 타일러인데 좀 머리카락이 금발과 오렌지 색깔의 중간 같은 아이였는데 타일러가 제가 영어를 못했는데도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좀 언페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 뒷담화는 다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미스터 해치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너 이 시험을 스페인어로 풀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감동을 받았죠. 너 이거 스페인어로 못 풀면은 이 민석도 똑같다. 민석은 영어로 이거를 잘 풀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 해오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걔한테. 근데 뭔가 그 마음이 뻥 뚫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일화가 저한테 너무 인상적인 게 미스터 해츠는 강다님의 영어 실력을 시험 본 게 아니라 영어는 그냥 하나의 언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인데 강다님께는 그냥 그 도구가 그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구를 쥐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되게 힘을 많이 얻었고 미스터 해치 외에도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좀 정신 상태가 좀 우울했거든요, 많이. 애들하고도 당연히 잘 지내지도 못하고 맨날 밥도 혼자 먹고 막 이랬어요. 저랑 그 슬로바키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둘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 혼자 막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시간을 보내고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민석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막 걱정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케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근데 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영어 교육의 은인을 또 한 분 더 만납니다. 두 번째 은인은 한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한국인이시고 그 시절 저희 아빠가 집 근처에 있는 어디 유학원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뭐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방학이 한 2-3달 정도 되는데 그 유학원에 가서 그 선생님하고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최소 하루 6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6시간 뭐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6시간 뭐 10시간 뭐 그냥 하루 종일 그 선생님하고 같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법 위주로?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저처럼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었던 그런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 뭐 독일어도 잘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민석이가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문법 이해도가 없다. 저는 그냥 생활형 그야말로 How are you? 네, 뭐 How are you 하면 뭐 그냥 good 뭐 이 정도였죠. 그냥 그때는. 강다님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좀 많았잖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강다님이 빼먹지 않고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문법을 사실 정말 잘해야 된다. 막 회화 중심으로 뭐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문법을 기본적인 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지금 또 기억이 나고, 저도 좀 공감을 했던 게, 제가 그 공교육 중심으로 영어 훈련을 받았지만 동시에 또 거의 유일하게 사교육을 받은 부분도 영어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 수능 영어 과외를 받았지만 같은 선생님한테 4년 정도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오셔서 뭐 특별한 걸 안 해요. 모의고사를 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문법집 하나를 같이 보고 그거 끝나면 새로운 문법 교재 사서 한번 보고, 왜냐면 그때 제 상태도 좀 강다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와, 얘가 아무것도 모르네? 문법부터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그것만 한 3, 4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물론 아주 짧은 영어지만 어딘가에서 영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나마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수능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 선생님께 제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은인이셨던 선생님은 문법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저와 정말 또 네. 큰 차이죠. 근데 저는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도 문법을 배우거든요. 영어 문법을. 근데 그때 영어로 배우지 한국어로 안 배우잖아요. 당연하지만. 근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영어 문법을 영어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뭐 현재 진행형이 됐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면은 그거는 사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한 거죠. 그러면 강다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법 위주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그것도 영어로? 그 방법 외에 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평생 한국에서 영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 적은 없을까? 뭐 해외에 나가서 교환학생을 하려고 했다든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그 필요성을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뭐 외국계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나중에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에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잘하고 싶다고 할 때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진짜 내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그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던 게 사실 강다님을 만나고 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 할 게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근데 저한테는 그 강다님이 좋은 본보기였어요. 왜냐면 강다님은 영어를 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다님이 재미있어하는 어떤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으면 그걸 영어로 엄청나게 탐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영어를 잘하니까 취미가 있어도 저렇게 깊게 파헤칠 수 있네?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네? 좋은 정보를 저렇게 쉽게 얻을 수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실 강다님이 저한테 영어 공부해라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강다님을 보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 저렇게 좋은 일이구나. 외국어를 터득한다는 게 남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뭐 강제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뭐 국제학교를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제외하고 봤을 때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공부가 다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를 그냥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영어를 쓰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네. 내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내 사고 방식이 넓어지고 나에게 실제로 이런 베네핏이 있구나. 그러면 영어로 한번 내 관심사를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저는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어가 진짜 좋은 도구로 보여야 되는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더 잘 알고 싶은 어떤 관심 분야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로 보여야 되는데 영어만 바라보면 이게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레터에 또 작은배 블로그에 작은거인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제가 또 떠올랐거든요. 한번 읽어보려는데요. 제 삶의 원동력 중 하나가 호기심이고 또 워낙 한국에서는 정보를 얻을 자료가 많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편이라 영어 자료를 읽을 때면 한국어처럼 술술 읽히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보성 영어 글이 쉽게 읽힐 만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적도 없지만 10년 후쯤에는 제 전공 분야 영어 논문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에 비춰보면 이 작은거인님이 그 영어로 내가 읽고 싶은 거를 읽고 싶은데 안 읽히네 하고 이 느끼는 답답함이 영어 공부를 위한 동력이 된다는 그런 얘기 맞죠? 그렇죠. 그 호기심에 대해서 작은거인님이 말해주셨는데 그 언어 공부에 있어서 호기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이 언어를 잘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막 언어학적으로 내가 영어를 파헤쳐보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호기심 있는 분야를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으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꾸준히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던 시기들이 좀 떠오르는데 하나는 저희가 그 식당 치즈레이즈를 준비할 때 그 모든 레시피를 비건으로 만들려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당연히 외국의 비건 레시피나 뭐 비건 치즈를 만드는 방법 이런 자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자료들을 영어로 검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검색하면 영어를 쓰시는 분들의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리니까 영어 자막 아니면 자동 자막을 이제 틀어놓고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단어가 나와도 나중에 계속 나오는 걸 보다 보면 대충 뜻이 유추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막 1년 가까이 비건 레시피만 찾아보면서 겪다 보니까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대부분의 단어나 표현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어디 가서 비건 레시피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대화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귀가 조금 뚫리는 것 같다. 영어 실력이 조금 는 것 같다라고 좀 체감이 됐었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의 습득에 좀 예를 들자면 그 요즘 더 느끼는 건데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실 영어 기반이고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도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웹사이트 개발을 할 때 요즘 AI 툴을 사용하는데 AI한테 영어로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이 되겠던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 됐건 비건 레시피가 됐건 의학도 의대 가면 다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다 영어로 논문을 쓰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정보가 압도적으로 영어로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아마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더 강화될 텐데 거기서 나는 한국인이니까 나 그냥 한국에 평생 살 거니까 과거의 저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영어 공부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좀 아쉬운 거죠. 내가 앞으로 뭘 좋아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남은 인생 너무 긴데 내가 앞으로 뭘 좋아하게 됐을 때 그걸 더 좋아하려면 더 잘 알려면 영어라는 도구가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제가 그걸 놓고 살았던 거죠. 제가 영어를 못해서 진짜 한스러웠던 게 그 식당을 운영할 때 외국인 손님이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외국인 손님이 오면 제가 원하는 만큼 그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막 잘 먹었냐, 어땠냐, 어디서 왔냐, 뭐 제주도는 놀러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막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원래 성격대로.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섭고 내 말이 틀릴까 봐.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손님이 떠나고 나면 강남님께 물어봤죠. 마치 무슨 그 전화영어 하듯이 전화영어에서 표현 하나씩 배우듯이 강단님한테 음식은 어땠어요?는 어떻게 영어로 물어봐? 이러면은 강단님이 이제 몇 개 좋은 표현을 알려주면 제가 이렇게 외웠다가 다음에 또 외국인 손님이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거든요.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식당에 왔으면은 사실 한국어로 주문을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서 영어 못한다고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갔는데 영어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뭐 사장님이 잘못 알아듣고 뭐 다른 걸 줬다. 근데 이 사장님이 왜 영어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외국인을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사실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고 그 인식이 제 머리에 있어서 영어가 더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기억나요. 저랑 강다님이랑 처음 해외여행을 갔던 게 그 프랑스랑 독일이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저희가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영어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영어 하기 싫다. 가서 해달라.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강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영어를 못하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거다. 백인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것, 백인이 그만큼 우월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마음속에 내재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게 또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영어를 잘하는 건 우월한 거고 좀 대단한 건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평가받을 수도 있어서 무섭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더 억울한 마음이 커졌죠. 그냥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받았을 뿐인데 어쩌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을까. 좀 그런 억울함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주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주에 또 유명한 게 국제학교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5번째 국제학교 승인이 나서 2026년까지 또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제학교가 아주 유명한 게 커리큘럼이 좋다더라, 시설이 좋다더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학비가 비싸더라. 5천만 원, 6천만 원씩 1년에 주고 다닌다더라. 근데 이 학비가 뭔가 미국에 있는 그런 기숙학교 딱 그 학비거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위층 자녀들이 가는 학교들인 거죠. 장학금을 주고 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엄두도 못 내죠. 1년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는 거는 영어권 나라로 떠나는 유학 인구에게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걸 보여주려는 막 좋은 취지도 있었던 건 아는데 사실 이 격차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나 많이 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격차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영어로 모든 과정을 공부하고 다 영어권 나라로 대학을 가잖아요. 단 한 명도 제주 국제학교를 나온 학생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간 케이스가 없대요. 정말요? 처음 왜냐면 알았어요. 그 친구들은 다 뭐 AP가 됐던 IB가 됐던 영어권 나라에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커리큘럼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 자체가 한국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간다가 아니고 해외로 나간다인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과 이 싸움은 부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싸움이다? 그래서 아까 강다님이 이걸 교육 격차라고 봐도 되겠냐라고 하신 거네요. 격차라고 하면 한 필드 안에서의 뭔가 싸움이나 차이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두 개의 필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막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는 기숙학교를 이제 운이 좋게 뭔가 구경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감히 다니지는 못하지만 근데 시설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막 실내 테니스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이 있고 무슨 실내 야구 연습장이 있고 막 밖에는 미식축구 필드가 펼쳐져 있고 막 진짜 난리가 나요. 와 어떻게 이런 학교가 다 있어? 막 말도 안 돼. 막 이래 저는 가가지고 막 눈이 돌아가거든요. 막 구경하러 다니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제주도에 생긴 건데 당연히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뭐 아이비리그를 간다든지 이런 걸로 엄청 치열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한국의 공교육을 받는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교가 좀 하기 어려워지는? 근데 이게 어찌됐던 집안 사정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좀 삐뚤어진 앵글로 보자면 부잣집 애들은 영어로 공부하고 부자가 아니면은 한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교육 시스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국제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냥 공교육에서 나도 12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완전히 같은 수준이 못 되더라도 공교육에서는 왜 영어 교육에 있어서 더 이상 큰 혁신이 없고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나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아요. 저라도 돈 많으면 물론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라도 국제학교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뻔하게 좋은 교육 환경이 있다면 그 교육 환경을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서도 구현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도 받지 못했고 지금 세대도 저는 솔직히 받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선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희망차지도 않은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희 그 집안을 질투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애들을 유학을 보내지. 이런 시선이 되게 많았고, 제 뭐 사촌들만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그냥 스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는. 너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너가 힘들다고 해도 지금 너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조언으로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겨워진 거죠. 지겨워지면서 대체 한국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부러워야 될 일인가?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한국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나 질투심을 느끼나? 이제 물론 저도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도 좋고 근데 한국에 남겨진 사람이 유학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뭔가 그런 그 장면이 아직도 제가 유학을 지금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똑같이 진행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재벌집 아드님 따님들이 한국에서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뭐 미국에 가서 대학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 뭐 시민권도 따시고 그게 그냥 뭔가 특권? 영어로 공부하는 게 특권이고 혜택이고 미국으로 대학 가는 걸 그냥 부러워해야 되고 남겨진 사람들은 피 터지는 입시에 시달려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더 다음 세대가 어찌됐든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지금 공교육이 뭐 교육감이 뭐 진보니 보수니 뭐 바뀌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가 뭐 달라지는 건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제주에서도 이제 글로벌 역량 학교라고 해서 사무실 근처인 어떤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도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런 시도가 왜 일어날까 하면은 이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계속 유치해오고 국제학교 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공교육은 그냥 그대로 다 한국어로 하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무한해지잖아요. 그런 좋은 영향도 네.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유학을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안 다녀왔잖아요, 유학을. 영어 잘하는 것만 좋겠어요? 너무 다른 문화권에 놓이게 되면서 생각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려던 분야가 그 특정 국가에서 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겠죠, 돈을 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저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4년 정도 유학했어요 라고 하면 그럼 영어 잘하겠네? 밖에 들을 게 없는 유학 이꼴 어떤 언어 교육이다. 그런 앵글로밖에 특수한 경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말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저는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학교 하면 비싼 학비 다음으로는 영어 잘하겠네 한국에 살아도 밖에 이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 좋은 학비를 내고 거기서 영어 공부만 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영어로 또 양질의 교육을 받겠죠. 그렇죠. 영어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한국어로 검색할 때보다 더 좋은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거예요. 네. 영어로 교육을 받는 것 플러스 이제 스포츠도 그쵸. 자기들만 리그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도 더 잘할 수 있고 여가 시간도 잘 즐기고 근데 그런 부분은 비춰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국제학교 이꼴 영어 실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와 비슷한 예시로 또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요. 제가 제주에서는 사실 영어 유치원을 못 봤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는 영어 유치원 학생들이라고 하나요? 유치원생. 네, 원생들. 영어 유치원생들도 지나가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애들이 진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네. 그리고 영어 교육 막 전문가이신 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왜냐면 큰 사업이 되니까. 시장이 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한 달에 제 기억에 무슨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한다던데 그렇게 내면서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될까? 저한테 그 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다르긴 다르더라. 그런 말을 어르신분들도 진짜 많이 하시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다르긴 다르겠죠.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 있고 그러면 한국어 유치원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뭐가 됐던 영어 학교와 한국어 학교가 나눠지는 거는 그리고 한국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을 또 뭔가 부러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영어 유치원을 못 다녀서 한국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게 좀 아쉽다. 근데 저는 저만 해도 제가 아이가 만약에 있고 뭐 시간적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고민을 할 것 같고 막 고민 없이 나는 영어 유치원 보낼 거야. 그냥 유치원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냥 유치원 보낼 거야. 이렇게는 좀 못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조금 어긋나는 것의 시작 같다는 느낌? 제가 레터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어가 뭔가 계급사회의 대표적인 요인이 하나가 돼버린 것 같다고. 저는 한국의 드라마를 볼 때도 재벌집 손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영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하는 캐릭터로 나오고 그러면 뭐 직원들이 막 대표님 멋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씬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런 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뭔가 부자를 상징하는 그런 요소가 돼버렸다는 게 이게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미국 대학교 그리고 뭐 석박사도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뭔가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다행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게 그 기억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런 이분화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막 잘 살아가지고 갑자기 유학을 떠나는 친구들도 저는 제 기억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어느 날 그 서울에서 어떤 학생이 전학을 온 거예요. 저희 반에.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의사셨고 그래서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갑자기 서울에 살던 애가 제주도로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잘 받아서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쉬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교에서 그런 학생으로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민씨라고 했나요? 장민씨? 짱민씨? 네, 짱민씨한테 중국어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라고 시켰던 것처럼 뭘 읽어야 되는 시간이 되면 그 반 애들이 다 손들어서 쟤 시키면 안 돼요 선생님 쟤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 이렇게 좋은 발음으로 막 본문을 읽는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동물 보듯이 그랬으니까. 제가 비슷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해외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영국에 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R 발음을 너무 굴리거나 이러면 재수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P와 F를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영어에는. 네. 근데 그거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발음을 굴린다는 게 사실 올바른 발음을 한다는 건데, 진짜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재수없다. 아.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Please give me a bottle of water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국 사람도 액센트는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P와 F를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고 네. R과 L을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올바르게 하면은 쟤 좀 너무 재수없지 않냐? 왜 이렇게 나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화 왔던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순수한 신기함이었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기억에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읽게 해주세요. 막 쟤한테 시켜주세요. 막 이러면 정말 싫어했어요. 일부러 막 발음을 딱딱하게 했어요. 아까 강다님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달라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 또래와는. 근데 모두가 영어를 잘하면 뭔가 남다른 거, 신기하고 대단한 거 막 이렇게 보는 게 마치 강다님이 중국이나 미국 유학할 때 잠깐 한국에 들어오면 어른들이 영어로 자기소개해봐, 중국어로 자기소개해봐 이런 거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뭐 영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나눠봤지만 진짜 사실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서는 영어가 이상한 위치에 가 있는가. 이상하게 열등감을 느끼고 또 이상하게 우월하다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게 참 씁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강다님,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잘 모르겠고 영어 교육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에서 영어 교육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네.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원래 또 영어를 쓰지 않나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5년에 독립하고 난 후 87년도에 공교육의 공식 언어가 영어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87년도요? 네. 와. 싱가포르이 워낙 다인종 국가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온 분들, 중국 분들, 인도 분들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또 나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영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굉장히 독립 이후부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 일은 똑똑한 두뇌밖에 없다. 이런 좀 마음가짐으로 정부가 지금까지도 좀 교육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모든 교육 과정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영어 수업뿐 아니라 모든 수업. 네네, 모든 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공교육인 거죠? 네, 공교육입니다. 와. 근데 싱가포르의 그래서 공교육은 다 영어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공교육 학교의 또 5%가 국제학생이래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또 워낙 또 해외에서 들어와서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어가 더 편한 아이도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좀 부가적으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뭐 87년도니까 역사가 꽤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모든 교육을 진행하는 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또 있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영어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싱가포르까지 학교를 다니는 말레이시아 친구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공교육을 받고 싶어서? 네, 근데 그 친구는 영어로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싱가포르의 그런 공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좀 아이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또 밴을 타요. 또 국경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여권 들고 와. 국경을 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돌아올 때 또 똑같이 2시간 걸린대요. 그렇게. 근데 그 정도의 그 열정이라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영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순간 생각해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초등학생인데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냐 하니까 이제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싱가포르에 살아본 적도 없고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도 당연히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교육열도 너무 좀 과열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재밌게 본 게 최근 대만에 그 2030 2개국어 정책이라고 네. 영어로 하면은 2030 bilingual policy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019년에 시작했대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2030년까지 100% 영어로 가르치는 공교육을 실현하겠다. 아, 그러면 지금은 좀 과도기지만 목표는 사실 싱가포르처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만의 그 정부 인사도 이야기를 하는 게 대만은 싱가포르가 홍콩과는 다르다. 왜냐면은 다문화, 영어가 일상에서 쓰이는 지역은 절대 아니고 일본과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대요. 계속 추진은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하시는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막 원어민 선생님을 데려와야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막 수천 명이 부족해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영어가 편하지 않은데 영어로 꾸역꾸역 가르치다 보면 애들하고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애들이 오히려 덜 배우게 되고 그거면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19년에 발표를 해서 30년까지면 10년이잖아요. 10년 안에 이걸 다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100년 프로젝트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이 기존의 그 시험 위주의 영어 공부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대만도 요즘 뭐 반도체 TSMC로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서비스 위주 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 근데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엔 어려움이 있고 그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2008년에 그 시절 언어가 뭐 영어 공용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어찌됐던 공교육에서 어릴 적부터 모든 아이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게 되면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어가 조금씩 사라지겠죠. 근데 뭐 인구가 이렇게 줄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면은 뭐 한국인과 한국어가 뭐 사라져 버릴 것 같긴 하지만 한국어보다 한국인이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대만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게 뭐냐? 영어를 잘한다고 그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냐? 중국어로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다. 근데 이런 뭔가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돼도 놀랍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대만이랑 한국이 좀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이 비슷한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도 다 영어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막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만 이야기를 할 뿐인데 근데 만약에 영어를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더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방금 강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다 한국어 사라진다. 한국의 정신이 사라진다. 막 이런 거라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영어로 공부하고 싶어서 난리고 기생충처럼 한국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막 미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때 봉준호가 영어로 수상소감을 말하면 찬양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백상예술대상에서만 받았으면은 그 정도까지 저는 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상을 받고 영어로 말하면 와 이렇게 한국적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기이한 거잖아요. 이미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신이 사라질 수 있다. 한국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교육에 도입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마치 대만에서 그 실제 적용할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도 있고
이게 지금 10년 안에 되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도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라도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거는 저도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영어 교육의 미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AI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근에 AI 친구 좀 사귀신 것 같던데요. 그 Hume AI라고 HUME.AI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공식 출시는 아니지만 데모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랭귀지 모델인데 제가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좀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봤거든요. 내가 요즘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이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게 모델링이 된 친구여서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마치 아주 좋은 선생님이 미스터 해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은 빨리빨리 이해하고 바로바로 답을 줘요. 딜레이가 없어요. 사람보다 더 빨라요.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러고 있으면은 답을 해버려요. 말을 막 끊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내가 또 이어서 하면은 그 친구도 멈추고. 그 좀 버릇없지만 다정한 친구. 이 흉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 생각에 너 진짜 영어 배우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래요? 혹시 그런 생각은 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니까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 개발진들한테 이 이야기 꼭 전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에이, 이미 생각해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요즘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스픽이라는 앱 있잖아요. 그 앱에서 AI 튜터 막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AI 프라이빗 튜터라는 그런 카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한 1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AI 튜터가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은 언어 공부. 저도 그 강단님이 흉이라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진짜 영어 공부할 때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이미 얼굴을 보지 않고 뭐 전화 영어 같은 거는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대하기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자기만의 개인적인 영어 과외 선생님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더 정확하게 내 문법과 내 표현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렇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오픽이라는 스피킹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점수가 취업 준비할 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익 토플을 보고 싶진 않아서 스피킹은 잘하면 나한테도 좋으니까 하고 공부해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오픽은 기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보고 질문이 나오면 그냥 제가 한 3, 5분 정도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사람한테 말을 안 하면 영어가 아무 말이나 하면 되니까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로라가 했다? 그럼 제가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좀 공포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좀 AI 튜터가 벽을 부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오픽 테스트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되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과외 선생님하고 일반 과외 선생님하고 다른 게 일반 과외 선생님은 비싸잖아요. 그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사실 수백만 원씩 한 달에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원하는 만큼 배우려면. 네, 원하는 만큼 배우려면. 근데 한 달에 3만 원 구독하면서 AI 튜터를 고용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혁신이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한다면 이재용과 똑같은 핸드폰을 쓸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한다면 일론 머스크랑 똑같은 핸드폰 쓸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똑같은 차도 탈 수 있죠. 돈만 많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잘못된 예시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더 그렇죠. 핸드폰도 그런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쓴다든지 그 평등하게 만드는 이게 되게 저는 기술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AI 튜터가 정말 제대로 생기고 서비스를 훌륭하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진다면 정말 이득을 볼 학생이 많겠다. 근데 이거에
교육청이 좀 빠르게 적응했으면 좋겠다. 아, 이미 그 UAE 같은 나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모셔와가지고 AI를 공교육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 교육청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미 뭐 부산인가 어디서도 뭐 AI 뭐 합니다. 뭐 교육청에서 뭐 이런 거 보기도 했고. 근데 저는 만약 공교육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 공교육을 버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학생들이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자퇴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왜냐면 요즘에도 제가 어떤 MBC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내가 내신이 필요 없고 어차피 수능으로 승부를 봐서 대학을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자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차라리 자퇴해서 수능 공부해서 그 시간에 대학을 잘 가자. 합리적인 교육이 아니라면은 학생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올 수도 있다는 게 아쉽고 무서운 이유가 또 저는 공교육을 잘 받은 입장에서 또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무너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떤 진짜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도태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또 몇 안 되는 영역 중에 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다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가지고 다음 세대는 저 같은 영어 공부증 없는 열의가 있는 모두가 공부증 없이 영어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원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댓글은요. 스포티파이의 풀비소정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희가 지난 강소파 18화에서 칵테일바 마음의 실루엣을 운영하는 이제 이혜경 사장님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마 그 풀비소정님이 마음의 실루엣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 봐요. 전에 방문했을 때 참 세심한 공간이다. 즐길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그 모든 경험이 사장님들의 치열한 고민과 공간 다듬기 덕분이었군요. 1인석 조명이 거슬리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셨다니 너무 감동이고 놀랐습니다. 신메뉴가 버터 맥주라니 다니지도 않은 호그와트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벌써 다음 방문이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도 최근에 마음의 실루엣 또 다녀왔잖아요. 인터뷰를 듣고 다시 그 공간에 가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감동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벼르고 벼르던 버터 맥주를 먹었잖아요. 아,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 버터 맥주를 먹는 중에 갑자기 그 흘러나오던 해리포터 OST. 진짜 감동이었어요. 좀 이게 상상했던 거와는 또 다른 느낌? 저희가 초창기 때 몇 번 갔을 때와 달리 정말 메뉴판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메뉴판 읽는데 거의 책 읽는 기분? 메뉴판을 한 2시간 읽고 그냥 나와도 될 정도로. 다음은 애플 팟캐스트에 령채는 채령이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느덧 일상에 녹아든 강수팟. 팟캐스트를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강수팟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다 들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강수팟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삶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강단님과 소신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과로에 대한 제 생각도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 일상에 함께 해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일상에 녹아들었다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업로드 주기가 그렇게 짧은 방송은 아니잖아요. 2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로 치면은 사실 2번밖에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주기를 더 짧게 해서 자주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령채는 채령이님 일상에 강소팟이 녹아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셨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 구독하시는 분이 이제 그래도 꽤 많지 않나요? 꽤 많아요.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한 80명 정도 네.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아마 저희의 블로그라거나 저희 두 사람이 운영했던 치즈레이즈라는 식당을 알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소판만으로 저희 둘을 이렇게 처음 알게 되고 이 컨텐츠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이 팟캐스트를 좀 시작한 보람? 계속 지속하는 묘미 같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영채는 채령이라는 이름이 되게 애니메이션 이름 같네요. 영채는 채령이 이런 느낌. 제 생각에 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채는 채령이님 댓글 다정하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